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부검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일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수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주 어린 학생들을 위해 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의대생을 위한 고전 읽기 수업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학생들에게 이제 책을 정해서 일주일간 책을 읽고 이제 토론하는 수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매주 한 권씩 읽어야 되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처음 이걸 선택하느냐? 의외로 선택하는 사람이 많고요. 학생의 평가가 좋은 그런 수업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매년 똑같아요. 매년 첫 주에는 이제 첫 번째 책을 읽고 오면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읽었는지 발표하잖아요. 그럴 때는 늘 똑같이 수능 문제 풀듯이 저자의 의도가 이거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어도 이 책은 예를 들어 소설책을 읽어도 이 소설책의 저자의 의도가 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제 조언을 하죠. 그렇게 읽지 마라. 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시험에서 이걸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문장에서 그리고 그거를 함께 의논 토론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그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법의학자가 바라보는 영화에 대해서 했었는데 아래 댓글창에 감독의 그 의도는 그게 아니다. 아니다. 너가 틀렸다. 장면의 의미는 그게 아니다. 라는 댓글을 보게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예요. 되게 유명한 사건 아세요 혹시? 2009년에 시인 중에 최승호라는 분이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본인이 쓴 시가 대입의 문제로 나왔는데 내가 풀어봤더니 내가 틀렸다. 뭐 이런 거였어요. 이게 2004년 아마 수능 문제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인터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수능에서 우리말에 관련된 이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게 뭐 저자도 틀렸는데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수능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로 이 인터뷰가 많이 소비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아까 제가 그 댓글에서 너가 틀렸다. 작가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라는 댓글도 그렇고요. 이렇게 작가가 아니 나는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다. 근데 이 수능이 뭘 이걸 물어봤냐? 뭐 이런 거를 고민해 볼 때 우리가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승호 시인이 얘기한 나는 정답을 모르겠다. 이 문제. 그럼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1번. 정답은 작가에게 있는데 최승호 시인이 자기가 처음에 썼을 때 그 의도를 잊어버린 거다. 2번, 정답은 출제자에게 있다. 3번, 원래 그런 건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뭘까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1946년도에 미국의 비평가 어떤 두 분이 이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The Intentional Fallacy라는 또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우리는 의도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야. 어떤 문학 작품이나 어떤 마스터피스 작품에 의도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야. 작가가 죽어서 그런가요? 작가가 죽으면 당연히 그분한테 물어볼 수가 없죠. 근데 살아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정확히 아는 작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제 만약에 배우자랑 싸웠어요. 그래서 화를 냈겠죠? 화를 냈으면 그때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화가 나서 내가 막 뭐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분노인가? 아니면 며칠 전에 배우자한테 똑같이 당해서 약간 복수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뭐 인성이 부족한가? 내가 참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의도를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의도한 것과 성취한 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영상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영상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위로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이런 마음인데 실제 나온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리사한테 의도는 요리사의 마음인데 작품은 뭐예요? 접시에 담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요리사가 그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거 먹는 손님은 어때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꼭 요리사의 의도를 알아야지 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의도한 것과 실제로 나온 성취한 거는 달라요. 작품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작품은 세상에 나온 순간 작가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논문의 세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 의도를 영원히 접근할 수 없고요. 설사 접근한다고 해도 그 의도와 그 작품의 엔드 리절트는 다르고요. 또 의도, 작품에 있다고 하더라도 작품이 세상에 나온 순간 작가의 소유가 전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되게 유명한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미국의 SF 소설 환상문학의 거장인 레이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 쓴 SF 소설이 있습니다. 파렌하이트 451. 아마 안 읽어보신 분 많은데요. 재밌어요, 되게.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냥 방화사라는 그 분이 있어요. 그 소방관이 아니라 불을 지르고 다니는 직업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불을 지르냐? 책이 있는 사람한테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책을 지키려면 비밀 결사 조직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연히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고 이제 주인공이 원래 불을 지르는 사람인데 근데 아니다. 책을 지켜야겠다. 막 약간 이런 소설이에요. 재밌냐? 재밌어요. 제가 지금 너무 간추려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읽다 보면 책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이 책을 쓸 당시가 1953년이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 메카시 열풍이 있었어요. 그럼 메카시 열풍이 뭐냐? 이게 그냥 너 공산주의지. 그러니까 원래 빨갱이란 말을 우리가 극도로 자제하는 이유가 이게 오래전에 또 빨갱이지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이런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적화 분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낙인 찍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메카시 열풍이 약간 그런 거였었어요. 그리고 설사 약간 사회주의적 개념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마치 사회의 악 하면서 분서, 여러분 분서라는 게 책을 불태운다는 뜻이거든요. 분서갱유. 순추전국 시대 끝나고 이렇게 통일한 진왕조가 너 나와 생각이 달라.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유학자들을 다 갱도에 묻어버린 산채로. 그게 분서갱유인데 메카시 때도 너 빨갱이야? 너가 쓴 책은 이거 이상해. 내용이. 비슷한 게 우리도 군국주의 시절에 군사정권 때 이 책 읽지 마. 사실 읽어도 되는 책이에요. 그거 뭐 읽다고 뭐 갑자기 북한에 동조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막 그런 것들을 했던 시대 그거를 풍자했다라고 이 브래드리가 처음엔 얘기했어요. 언제? 이 책이 나왔을 때. 근데 2007년에 80살이 넘은 브래드버리한테 LA의 어떤 기자님이 물어봤어요. 이거 왜 썼어요? 그랬더니 얘기가 달라졌어요. TV 시대에 TV가 바보를 만들고 이 TV 시대에 책을 읽지 않는 뭐 이런 거지. 메카시 열풍 때문에 쓴 책이 아니다. 자, 그러면 1953년도에 이 책을 처음 냈을 때 브래드버리는 분명히 그때는 기사가 있어요. 인터뷰를 했고 나는 메카시 열풍에 반대한다. 정부의 이런 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거꾸로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50년 가까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난 그게 아니다. 작가의 의도가 뭐냐. 제가 아까 그랬죠. 작가도 의도를 잘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작가의 의도는 정말 작가의 의도가 뭔지가 작가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터리 부인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적 있어요? 그 D.H. 로렌스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술가를 믿지 마라. 그 이야기를 믿어라. 비평가의 본분은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예술가로부터 그 이야기를 구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뭐라고 얘기해도 비평가가 전혀 다른 얘기하면 아니 작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런데 전혀 그거 상관없다는 거야. 비평가는 그 이야기를 작가로부터 구해내고 나는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독자가 있다는 거는 그 저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유명한 분이 저자의 죽음이란 롤랑 바르트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 독자에 탄생했으면 저자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요리가 만들었으면 그 요리사가 뭘 의도했든 내 입에서 어떻게 느껴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심지어 저자는 죽음이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바탕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 혹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 아세요 혹시? 이거 진짜 많이 인용된 시인데 저도 젊은이들한테 강연할 때 이 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가는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서 아마 더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얘기 딱 들으시면 어때요?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딱 느껴지죠. 인생의 두 갈래인데 하나는 사람이 잘 안 가는 길이야. 근데 나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게 달라졌대요. 이렇게 딱 들으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 갔기 때문에 달라졌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어때요? 법의학이란 남들이 안 가는 환자를 보는 길을 갔으면 다 비슷해졌을 텐데 아름다운 길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남이 안 가는 길을 선택해서 모든 게 달라졌다. 그러면 후회하는 뉘앙스냐? 그러면 아쉬워하는 거냐? 안 간 길을? 여러분 다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뭐가 있었죠? 빠밤 하면서 결심했어 하고 어느 길로 간 거 그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누구나 후회나 뭐가 있을 건데 근데 이 프로스트는 이 시를 왜 썼을까요? 작가의 의도는 되게 놀랍습니다. 친구 놀리려고 썼어요. 친구가 에드워드 토마스인데요. 영국의 시인인데 두 사람이 자주 영국의 어느 시골길을 함께 걸었는데 토마스는 그 친구는 늘 어디 가야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유부단함을 놀리려고 이 시를 써서 토마스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토마스는 어떻게 느꼈냐? 원래 프로스트는 처음에 이거 놀리려고 썼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이 시 제가 조금만 읽어드렸는데 되게 우유부단한 뭐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토마스는 나를 비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1차 세계대전을 참전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갈 거다. 그래서 죽었어요. 진짜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프로스트는 야 그게 아니야. 너 맨날 시골길에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막 그것 결정하지 못하니까 그냥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시 읽었을 때 어떤 느낌 들었어요? 마치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서 하는 것처럼 느꼈잖아요. 작가와 의도와는 무관한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소비되냐? 어떤 분은 장엄한 나의 고독한 일생, my way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련한 그리움 또는 아쉬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Born in the USA라고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는 가수 아세요? 약간 컨트리 가수인데 미국에 그 가수가 그걸 딱 불렀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Born in the USA 왠지 그 여기서 태어난 게 자랑스럽다 이걸로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연설하시다가 America's future rests in 1,000 dreams inside your hearts. It rests in the message of hope in songs of a man so many young Americans admire, New Jersey's own Bruce Springsteen. 레이건 대통령 연설하다가 우리 USA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 왜 했냐 의도는 월남전 파병과 관련된 비판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의도과 다르게 이제 이렇게 항유된 거죠. 결론은 뭐냐? 의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의도를 몰라요. 심지어 작가도 잊어먹고 작가도 그 의도를 모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어때요? 나오면 그 작품은 오롯이 독자의 몫인 거예요. 2015년도에 혹시 여러분 인터넷 마비시켰던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드레스 사진. 기억나세요? 한 사람은 파란색, 검은색, 어떤 사람은 흰색, 금색, 이 난리가 났죠. 색깔도 이런데 하물며 영화나 소설의 의미는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바라보는 건 너무나 편협한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석은 자유이고 당신의 해석은 틀렸어요. 작가가 감독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는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편협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야, 그러면 해석은 자유니까
아무 말 잔치해도 되냐? 응?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냐? 이런 논쟁이 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또 누가 나왔냐? 움베르토 에코가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언어학자고 해석과 과잉 해석이라는 책을 썼고요. 거기서는 저자의 의도, 독자의 의도, 작품 자체의 의도, 이 세 가지의 의도가 이 작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감독의 의도 얘기할 수 있어요. 독자의 의도, 독자는 이렇게 한 의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오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답이냐? 제가 화양연화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화양연화 아세요? 장만옥과 양조위가 정말 1962년 홍콩을 배경으로 그 가슴 아픈 아련한 영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야, 그 영화의 배경은 1962년 홍콩이다. 그거 뭐 너무나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복도에서 스쳐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강렬히 원해요. 그렇지만 서로 왜 상처를 입었어요? 불륜 때문에. 그 복도 장면은 억압된 욕망의 시각화다. 여러분 그 화양연화 보시면 그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 틀렸냐? 틀리지 않았죠. 네. 이거는 해석의 가능성인 거야. 세 번째, 그러면 이 영화는 액션 영화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액션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거는 아무 말 되지 않지. 그 영화를 봤다면 이 영화는 액션 영화다.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작품이든지 해석은 무한하고 독자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틀린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혹시 제가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를 찍은 거 혹시 보신 분 계실 텐데 거기서 제가 틀린 게 있어요. 어머니가 죽었다. 이츠키에. 이건 틀렸고요. 제가 거기에 잘못 얘기한 거지만 근데 러브레터를 죽은 자의 애도의 영화를 읽어도 되느냐? 그러면 아래 댓글에 아니다. 사랑 영화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애도의 영화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사실은 뭐 와타나베 히로코가 약혼자 후지 이츠키를 2년 전 산에서 떠나보내고 히로코가 중학교 시절에 영화 편지를 보냈고 답장이 오고 보낸 사람은 그 죽은 남자가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진 여성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 틀린 게 전혀 없죠.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쭉 설명한 다음에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에 애도의 영화일 가능성, 애도의 영화입니다. 이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텍스트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히로코가 설산을 보고 오겐키 데스가 와타시와 겐키 데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애도의 완성으로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영화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를 또 다른 영화를 보셔도 돼요. 대체의 영화다.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어떤 분들은 그 아래 본인만의 해석을 쓰셨는데 이와이 슌지는 죽은 남자의 약혼녀와 죽은 남자의 첫사랑을 같은 배우에 연기를 시켰어요. 나카야마 미오한테. 그 자체는 캐스팅의 편의가 아니라 작품이 의도한 거라고 생각해요. 작가님이. 그래서 두 여자가 닮았다는 거 그리고 히로코가 사랑받았다는 거 어쩌면 저는 그녀가 사랑받았을 거라고 해석을 했지만 아니야. 그 남자가 사랑한 건 첫사랑이야. 그리고 대치한 거야. 이런 영화 해석도 충분합니다. 전 그래서 작가의 의도는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와이 슌지를 모셔다가 이 영화 이렇게 찍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다 한들 애도의 영화, 대체의 영화, 전 로맨스의 영화라 생각하지 않는데 로맨스의 영화라고 생각해도 사랑의 영화라 생각해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해석은 하나가 아니고 그러나 아무거나 얘기해서 안 되고 예를 들어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는 정통 액션 영화다. 이거는 아무도 공감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 결론이 뭐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답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처음으로. 최승호 시인의 그 문제 기억나시죠? 네. 정답이 뭐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했는데 1번 정답은 작가에게 있는데 아마 잊어버려서 수능 문제를 못 푼 거다. 1번. 2번 아니야. 정답은 출제자에게 있고 3번 야 정답이 없어. 원래 이런 거. 근데 정답은 원래 뭘까요? 정답은 작품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작품을 읽고 가장 플러저블, 가장 느낄 수 있는 답을 아마 수능에서는 골랐을 거야.
수능은 그래서 쓸데없는 시험이냐? 그렇진 않고요. 글씨를 읽고 질문을 읽었을 때 그 작품 안에서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가장 많은 사람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오답을 고를 수밖에. 그거는 대신 수능을 못 보고 대학을 제가 못 가더라도 훌륭한 다른 감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러면 그게 시험이냐? 네. 왜냐하면 가장 그걸 골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걸 거예요. 필요하기 걸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아쉽지만 최승호 시인이 정답을 못 골랐지만 정답은 어디에 있다? 그 시작품에 있다. 그럼 최승호 시인이 못 맞추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돼요. 작가는 내놓았으면 그건 자기 자식이지만 내 자식은 나랑 동치예요? 아니죠.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아이는 내가 아니에요. 그렇듯이 하나의 점이 아니라 영역으로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검 소견서 쓸 때나 의견서 쓸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검사님이나 형사님이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럼 제가 쭉 씁니다. 그다음 맨 끝에 꼭 쓰는 말이 뭐냐면 달리 다른 자료가 없다면 뭐 이런 얘기를 써요. 그 말이 뭐냐? 제가 이제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저의 정직한 해석을 내놨는데 혹시나 다른 자료가 있다면 이 방법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듯이 제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의대생을 위한 고전읽기라는 걸 하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내 지평이 넓어지는 거야. 뭐냐?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읽지 않고 다르게 읽는 게 있구나. 해석이란 거 그리고 이 작품에 숨겨진 의도가 아니에요. 마치 숨겨진 작가가 숨겨놓은 이스터에그를 찾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시대에 비추어서 이렇게 읽는 게 있구나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지평을 넓게 넓힐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어떤 문학 작품을 읽거나 영화를 읽고 그거를 어떻게 읽었는가를 다른 사람한테 듣는 즐거움입니다. 아니 이동진 평론가 필요 없다. 알고 봤더니 이동진 평론가가 만점 준 거 재미없더라. 우리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분은 그 지평을 받는가를 궁금해하는 게 우리가 그 평론가의 평을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자신의 지평을 넓게 보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뭔가를 볼 때 평가하고 또 그걸 감상하는 걸 서로 나누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댓글에 야 작가의 의도가 그게 아니다. 네가 이 작품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러는데 잘못 해석했다고 하려면 제가 아까 화양연화가 액션 영화다 또는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가 액션 영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근거를 대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볼 때 좀 지평을 넓히는데 활용을 하고 이게 꼭 맞다 제 의견이 꼭 맞다라는 건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구나 하고 지적 즐거움을 느끼는 거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거 제가 앞으로 계속할 법의학자가 바라보는 영화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동진 작가님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아래 아니야 이거는 그 작가의 의도가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쓰시지 말고 이런 지평에서 바라봐서 재밌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써주시는 게 어떨까? 비평적인 댓글이 다는 것도 환영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